안녕하십니까. 푸른나무재단의 사무총장 이종익입니다. 저희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에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해서 설립된 청소년 NGO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은 한국의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고 학교폭력 관련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25년간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 폭력 예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청소년을 크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서 재단에서 실시하는 가장 최신의 실태 조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 제도적 정책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요즘 청소년 폭력의 주요 상담 사례를 먼저 알아보고 최근 재단에서 실시된 청소년 폭력 실태를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2019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교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목적과 정책이 개정되어 온 추진 경과를 정리하고 2020년 3월 기준으로 개정된 사안 처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시행되는 최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폭력의 최근 주요 상담 사례입니다. 첫 사례입니다. 17세 여자 청소년인 A는 재미로 시작한 익명 채팅 앱에서 B라는 남자아이를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저러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씩 서로의 정보를 알게 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B가 A에게 성적인 표현을 자꾸 하게 되고 A는 불쾌감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가 집요하게 성적 발언을 반복하게 되었고 게다가 이전 대화를 통해 A의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B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더 이상 자신에게 접촉하지 못하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어 했지만 채팅 앱에서만 알고 지냈기 때문에 B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결국 익명이 보장된 앱이어서 사는 곳, 이름, 나이 등 어느 것 하나 정확한 정보가 없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우리 상담실에다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상담실에는 이런 사례가 찾아오면 상담, 교육 등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도 한국에서는 요즘 많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남자 중학생인 A, 동급생인 B에게 한 10만 원 정도를 한국 돈으로 빌렸으나 B가 계속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는 다른 동급생인 C에게 부탁하여서 B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가자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A는 C와 함께 골목으로 B를 데리고 가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B는 도망을 치려고 시도하였고요. 이때 C가 자신의 몸으로 B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B와 C가 함께 넘어지면서 요즘 청소년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손상이 되게 되었어요. 휴대폰의 가격이 빌려준 돈보다 더 많게 됐죠. 그러자 B는 C에게 자신의 망가진 휴대폰을 보상하라고 요구하였고 그리고 A는 너희끼리 해결하라며 한 발 빠지는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가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우리한테 상담을 요청하였고 요즘 이러한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상담과 또한 직접 우리 상담실에 찾아오면 우리 상담원들이, 전문 상담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도와주고 교육을 통해서 돕고 있는 활동을 하고 저희는 연간 만여 건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최신 청소년 폭력 실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상황인데 우리 재단에서 2017년에 실시했던 학교 밖 폭력 실태의 주요 결과를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는 주로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폭력 실태는 잘 파악하기 쉽지 않고요.
2017년도에 재단에서 처음으로 이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그만둔 시기로는 고1 때가 가장 많이 학업을 그만두는 시기였습니다. 먼저 피해 경험 실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 24%가 재학 중에 청소년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고요. 8.3%가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청소년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피해 경험 여부를 참고로 알아보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21%가 이제까지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고요. 최근 1년 사이에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하는 응답이 38% 나타나서 굉장히 증가 추세로 나타나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폭력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겠냐고 설문을 했더니 법적으로 처벌 강화가 49% 1순위고요.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27%, 또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강화를 해달라 15%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 조사는 학교 폭력 조사보다는 쉽지 않고 한국에서도 이 부분을 더 관심 있게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에 대한 추세를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지난 24년간 NGO로서 재단의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운동과 실태조사 결과 추이를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를 사회 이슈로 삼아 전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범정부적 운동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푸른나무 재단에서는 2001년부터 전국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잘 보시면 20년 전에 20%의 학교 폭력 실태가 최근 14년까지 급감하여 3%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폭력의 이슈가 줄어들면서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이 저연령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실시해온 2012년부터 학교 폭력을 정부가 실시하였고요. 저희 NGO는 95년부터 매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학교 폭력 피해율의 추이 감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 기준에서 12%였고요. 학교 폭력 피해율은 2014년까지 3.8%까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된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있고요. 본 조사는 실태 현황만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분석은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도에 11%로 급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학교 폭력에서 저연령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학교 폭력을 처음으로 피해, 가해, 목격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90%에 가까운 응답이 초등학교 시기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요. 신체 폭력이 22% 맞았다는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따돌림, 언어 폭력이 가장 높은 피해 유형으로 꼽힙니다. 이 중에 남학생은 주로 신체, 여학생은 주로 따돌림을 높게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과 성적인 폭력의 경우 수치는 높지는 않으나 그 심각성과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피해 유형에 속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특히 모든 폭력 중에 결국 나중에는 사이버로 연결해서 함께 사이버상에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도록 있습니다. 실제로 5.3%지만 연관된 것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있었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보시면 그래프에 보시면 세 번째 17.6%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많은 정책과 조치가 현장에 도입되고 있지만 진정으로 피해 학생이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조치가 무엇인가 고민이 필요한 결과입니다. 그래프에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다가 36%,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다가 24%로 되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도 17%가 되어서 주목할 만하고요.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16% 정도가 불과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흐름과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폭력 사례 두 가지를 보셨고요. 지금 이 법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시 제가 여러분을 25년 전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한국에 왜 이러한 세계 유일무이한 학교폭력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1995년 6월 당시 16세였던 고 김대현 군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고통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학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도움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인 김종기 설립자는 우리 재단의 설립자는 다시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폭력을 해결하고자 NGO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함께하는 한국의 시민 47만 명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후인 2004년 드디어 학교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으로 실제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 내용은 다음에 소개해드리고요. 어떤 사회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느냐는 거에 주목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과 제도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그 법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입니다. 학교폭력은 무엇인지 글로벌에서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과 괴롭힘, 글로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생과 교사, 교직원들에 의해 발생하고 물리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폭력 그리고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2억 4,60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또는 괴롭힘을 정의하면서 실질적인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고의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을 다음 그림과 같이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강요 등 7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데요. 학교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3가지 성립 요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 3가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 고의성, 반복성, 힘의 불균형입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학교폭력인지 아이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갈등인지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기억한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의성이란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괴롭히는 말과 행동이고요. 반복성은 어쩌다 한번 일어난 행동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행동입니다. 힘의 불균형은 힘이 더 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상급생이 하급생을, 다수의 학생이 소수의 학생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힘이 있는 학생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다면 이는 학교폭력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학교폭력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부 주도의 흐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95년부터 강력한 폭력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기가 있고요. 무관용 원칙기,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의 전환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면 아까 말씀드린 95년도에 고 김대형 군의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표에 보시면 2004년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2005년부터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정부가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91년부터 2011년까지는 강력한 폭력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기가 있고요. 2012년부터 18년까지는 무관용 원칙의 학교폭력 대응기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한국에서는 정책 전환기로 해가지고 화해와 교우관계 회복 중심의 정책 전환기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중요 표시가 2개가 있는데요. 대구 중학생 자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 그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나서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래프가 급감하여 3%까지 떨어진 것은 정부, 시민사회,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했던 결과로 그 그래프가 낮아지게 되었고요. 또 이슈가 잦아들만 하면 다시 또 폭행의 사건들이 이슈화되기 시작해서 그때마다 정부가 정책을 대응하면서 이 이슈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이때는 범정부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향후 5년 내 학교폭력의 25% 경감하겠다라고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5개년 계획은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차가 되었고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5개년 기본 계획 내용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드리면 2015년부터 19년까지였습니다. 특히 표에 보시면 5대 분야 첫 번째가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두 번째가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세 번째가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네 번째가 피해 학생 보호, 치유 및 가해 학생 선도, 다섯 번째가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5개년 계획입니다. 이때는 2020년 올해부터 5개년 계획이 시작됐고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5대 정책 영역만 소개를 드리면 학교 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또 네 번째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다섯 번째는 특히 전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올해부터 24년까지 한국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학교 안에서 사안 처리가 되는지 강력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보호자 학교의 협력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또 그들의 보호자, 그리고 학교라는 세 주체 간 협력적인 구조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가 잘 형성이 되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의 안전한 학교 생활뿐 아니라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안 처리 결과를 수긍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원 또는 소송 등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고 접수 단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에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주체는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 교사, 일반인, 그리고 117 신고센터가 학교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은 학교 폭력을 신고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이를 감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할 것을 학교가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신고 접수 대장에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생의 보호자에게 해당 사안이 신고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관련 사안이 신고 접수물 되었음을 보고해야 됩니다. 특히 117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경찰청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학교 폭력은 117이라는 대표 번호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또 학생들이 이 번호를 인지하게끔 홍보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호를 걸면 전문 학교 폭력 상담원 분들이 전국에서 그 지역의 상담원들이 이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학교 폭력이 접수가 되면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면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피해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련된 목격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담, 증거 등 자료 수집과 사안 조사를 한 다음 전담기구가 해당 사안을 자체 해결할지 아니면 그 상급기관인 학교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사안을 넘길지를 심사합니다. 이때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당 사안을 자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 4가지 사안은 다음 장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요 법안은 올해 바뀐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 안에 있었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이 할 수 없게끔 돼 있던 법을 올해는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회는 상급관청인 교육청으로 이전을 하고 몇 가지 요건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도록 올해부터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사안 처리 흐름도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접수에서부터 조치 처분에 이르기까지 충족 요건과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란색 박스에 학교장 자체 해결 4가지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학교장이 자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도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이 4가지인 경우는 상급관청에 가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 해결하지 아니하고 학교폭력심의회로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21일 이내에 개최하여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안 처리에 따라서 1에서 3호 조치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는 단계별로 총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호라는 것은 가해 학생이 서면을 사과하는 것,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는 것, 3호 교내 봉사하는 것을 3호 조치까지라고 하고요. 9가지의 가해사항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기록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학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이 법의 조치가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를 하기 위한 3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3단계 안전장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를 하는 1에서 3호 조치를 경우가 있고요. 2단계는 2회 이상 발생 시 학생기록부에 기재하게 돼 있고요. 다시 재발할 때는 가중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최신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인 시스템을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보듯이 20%에서 3%까지 줄였던 중요한 이유는 시민사회가 국가의 이슈를 제기해서 법을 만들도록 노력을 했고요. 국가에는 이것을 법적 제도 시스템을 마련했고 학교 현장에서 이걸 실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 안에는 추가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반드시 전국의 학교는 실시하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한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SPO라고 하죠. 스쿨 폴리스인데 이 제도가 지금까지 한국에는 없었는데 이 법을 시행하면서 학교에 경찰관이 배치가 되기 시작했고 이 경찰관이 했던 역할은 한국에서도 각 학교의 대부분 바깥에 조직폭력하고 연결된 서클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잡기 위해서 경찰관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많은 것을 해결되었고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왕따나 따돌림 이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 조직적인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CCTV를 전국의 학교는 설치하게 되었고 그런 법안들이 이 학교폭력 예방 특별법안에 들어가 있어서 3%까지 줄이는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교육하는 게 있고요. 사이버 폭력 쪽을 집중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민 의식 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 청소년 공감 교육을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프렌즈라는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비프렌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준용하여 학교폭력 이해 및 실태, 대처 방안, 갈등 해결, 관계 회복 등 총 4회기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한국의 학교급별 초등, 중등, 고등의 교육으로 교육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교폭력 주요 대상인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등의 역할극과 정서지능 훈련을 통해 평화로운 학급 풍토를 조성합니다. 학교폭력 이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학교폭력 사례를 퀴즈로 풀어보면서 학교폭력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시민교육인데요. 최근에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명을 경험한 본 디지털 세대라고 하죠. 이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 문제인 사이버 폭력 예방과 대응에 저희 한국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디지털 시민교육을 운영하는 카카오라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그 사회공헌 그 기업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본 디지털 세대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올바른 디지털 인성과 시민의식을 갖춘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과 초등 교사 대상으로 연수가 주요 서비스입니다. 학교에서 지불하는 비용은 전혀 없고요. 전액 무료인데 카카오라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이 비용을 전액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이 좋은 디지털 세상은 디지털 세상의 4개국을 여행하는 재미있는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디지털 의사소통,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등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민의식을 팀 단위 체험 활동을 통해서 획득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과 공감, 디지털 시티즌십, 디지털 리터러시 등을 주제로 합니다. 네, 다음은 사이버 정글 가디언 푸른 코끼리입니다. 푸른 코끼리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기업인 삼성과 우리 푸른나무 재단, 그다음에 정부인 교육부가 함께하는 10년 중장기 사이버 폭력 예방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과 더불어서 사이버 폭력 연구, 모바일 플랫폼, 비폭력 캠페인, 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인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이 푸른 코끼리는 평온한 안정을 상징하는 푸른색과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코끼리가 결합해서 탄생하였습니다. 푸른 코끼리는 폭력과 불안, 유혹이 난무하는 사이버라는 새로운 정글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우리의 친구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 10년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푸른 코끼리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형태의 사전 교육이 진행이 되고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 사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를 준용하였고 이것은 반드시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한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소외된 친구를 함께 돕는 방관자 개입을 위해서 친사회적 덕목과 역량을 주제로 선정하여서 팀 단위 체험형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감 교육, 아주 사소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고백은 청소년은 말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오래전 2014년부터 현대라는 기업과 함께 우리 재단 또 교육부 정부와 함께 하는 청소년 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들이 누구에게도 털어두지 못하는 자신만의 비밀을 익명의 엽서를 통해서 고백함으로써 감정의 치유를 경험하고 고백을 접한 친구들은 이에 공감하고 응원과 격려, 댓글을 남기면서 친구 간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사소한 고백 체험 교실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기, 공감 체험하기, 역할극을 통한 입장과 관점 채택 등 학교폭력 발생을 조절하는 주요 기제인 공감과 도덕성을 주제의식으로 합니다.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공감 교육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캠페인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학교폭력 현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도, 시스템과 예방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5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양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연령화, 사이버 폭력 증가, 성폭력 증가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특히 한국에서는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매우 중요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의 확산인데요. 시민이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가 제도화하고 기업도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통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결 솔루션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할 때 그 해결의 노력이 효과적이고 그 노력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25년간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청소년 NGO 시민단체입니다. 아픔으로 시작해서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 문제 아젠다를 25년간 해왔고 거기에 대한 사회 법적 시스템, 연구, 캠페인을 함께 함으로써 국민들과 함께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이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좀 소개가 되고 같이 함께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더 좋겠습니다. 나는 학교 폭력을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비폭력 문화운동을 전 세계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더 추가되는 문의사항이 있다면 저희 재단에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